네, 반갑습니다. 정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텐데 제가 어제 그제 칼럼에서 좀 인용해서 한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어요. 정치가 뭐냐, 독일의 칼 슈미트라는 헌법학자이고 정치학자인 사람이 정의하기를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여러 가지로 정치를 설명하지만 그 정치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우리 있고 적이 있는 거예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또 한동훈이가 자꾸 중도 얘기하는데 중수청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중도 수도권 청년한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도도 우리 편 중도가 아니면 적군 중도예요. 우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진짜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괜히 그 정치도 잘 모르는 것들이 복잡하게 정치 설명하지 말고 그냥 저게 우리 그것만 정확하게 정치 어려운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는 적과 우리 편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태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면 이 태제를, 이 원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소화시켜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은 적군들이에요. 종북 주사파들. 저자들은 처음부터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자기네 편과 적군을 구별해내고 적군에 대해서는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합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정권 잡은 5년 동안 우리 자유파를 향해서 했던 짓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공격입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수단도, 아무리 치사한 수단도, 아무리 악랄한 수단도 적을 거꾸로 때릴 수 있다 싶으면 동원하는 게 저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유파, 특히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라고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그 점에 있어서 우선 문재인 인식 자체가 좀 매우 나이브합니다. 우선 적에 대한 인식을 우리 편 아니면 적군 이렇게 딱 간명하게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중간 지대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상정하거든요. 그리고 적을 향한 공격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우리 자유파를 향해서 하는 공격이 굉장히 무자비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공격이 오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고 그냥 저 한가한 소리나 한다니까. 자, 전현이라는 자가 김건희는 살인자다. 윤석열, 김건희 살인자다. 그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너 왜 그렇게 심한 소리를 했냐? 그렇게 야단 맞은 거 봤어요? 전부 니 잘했다지. 그래갖고 저 꼴찌로 떨어질 것 같은 자가 2등으로 최고위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그 점에서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거 확실하게 구별하고 적군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자비한 공격도 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너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지 않는. 근데 우리 쪽을 보세요. 국민의힘 4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적군을 향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여기서 자르잖아. 장해찬 자르고 도태우 자르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적군을 향해서 그냥 공격적인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랬다고 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자유파 진영은 그런 점에서 우선 적과 아군에 대한 인식, 쉽게 말해서 정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해요. 굉장히 나이브하죠. 그리고 회색 분자들이 많아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 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편하고 마귀 편 구별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체로 모여서 그걸 구별하고 내거든.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마귀가 붙어 있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이렇게 털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귀한테 씌인 것 같으면은 아예 2단으로 딱 잘라갖고서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 순수함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게, 그리고 더 심하게 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다섯 가구를 조짜갖고 그 중에 한 가구가 나머지 4가구 감시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자식이 감시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식을 어머니 아버지가 감시하게 만들고 그거 신고하면은 포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 고발해서 자식이 총살당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 공산당, 주사파, 또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적과 아군에 대한 구별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애매하게 희생당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게 우리 편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봐주자라고 했다가 만약에 이게 적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몇 명 오해로 몇 명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공산당의 이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하게 해서 좀 희생자가 어쩔 수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적의 실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선 이런 그 대적관이 분명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적에 대해서 써야 될 칼을 자꾸 우리 편을 향해서 휘두르고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 쪽을 공격하면 그 공격받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서 먼저 정리를 해야 표 많이 할 것처럼 착각해서 종북 주사파들의 이간질에 놀아나요. 지금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거리를 둬야 지가 대통령 될 줄 착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그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뻑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저 한동훈과 그 주위 세력들이 전형적으로 저 종북 주사파의 그 EJ 전략, 이간질 갈라치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종북 주사파가 겁나는 게 아니고 이 EJ 전략, 그 갈라치기 전략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출세지휘군자, 한동훈 같은 이런 정말 정치가 얼마나 살벌한 건지를 잘 모르는 이 나이브한 때문에 우리 자유파가 자꾸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번 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좀 미천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특검 했는데 이게 전혀 이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탄핵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최후의 수단이 계엄이에요, 계엄. 이 종북 주사파들한테 계엄은 12.12를 연상시키거든요. 그리고 5.18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쓸 수 있는 최고 강도의 그 괴담 무기입니다. 이걸 꺼내 들었는데도 별로 국민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조그만한 근거라도 가지고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있었지 가장 민감한 고감도의 계엄설 끌고 나왔는데 그것도 별로 먹히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워낙 다급해하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 없이 꺼냈어요. 그래서 근거를 대라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꼬랑지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미천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다급한 상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별로 겁이 안 나요. 뭐 이재명이 문재인이 뭐 저것들 다 합쳐봤자 뭐 별로 겁도 안 나요. 다 겪어봤고 별거 아니에요. 실력들도 없고 또 워낙 저거에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서로 못 믿거든요. 별로 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쓸 수 있는 카드도 다 꺼냈고 이미 더 이상 쓸 카드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계속 걱정은 우리 내부예요. 비록 의석수가 108석밖에 안 돼도 대통령과 108명의 국회의원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치면 진짜 겁낼 거 없거든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 격퇴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늘 이 내부의 분열주의자, 기회주의자, 이 자들 때문에 우리가 전열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 점이 늘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의 그 진원지가 한동훈인데요. 그거는 한동훈이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뭐 능력도 별로 없고 그래 보이지만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뭐냐면 한동훈이가 너무 일찍 대권 전략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잘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단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 한동훈이가 자기가 3년 후에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대권 꿈꾸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꿔도 돼요. 꿔도 돼. 그리고 기왕이면은 멋있게 꿔라 하고 싶은데 그 꿈도 꿀 때가 따로 있는 거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놓고 그 기반 위에서 뭔가 꿈을 꿔야 여당의 대권 주자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재명이나 저 종북주사파 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들고 쓰러뜨려서 그 기반 위에, 그 폐허 위에 자기들이 대통령 정권을 겠다고 하는 게 저쪽의 전략일 수밖에 없잖아요. 좌파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고 그 기반에 자기들이 정권 잡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집권 세력이라면 우리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대통령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만든 다음에 폐허 위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야당이 하는 짓이거든.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 성공시키고 그 성과 위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여당의 대권 재창출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대통령부터 성공시켜야 되잖아. 우선 저쪽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성공시키고 그 성과를 국민들한테 잘 공유하고 그 기반 위에 그래 맞아 윤석열한테 맡겨봤더니 자유우파한테 맡겨봤더니 국가 잘 다스리네 나라 잘 다스리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번에 누구라고 한동훈이 후계자래 그럼 한동훈 찍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권 전략을 구사하면 그게 한동훈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흔쾌하게 지지할 수 있어. 근데 이 자가 정치도 잘 모르는 자가 그 주위에 정말 자유우파도 아닌 것들 몇 명에 빠져가지고 자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결과적으로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한테 등 뒤에서 자꾸 돌을 던지잖아. 근데 의력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이 소신과 의지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이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다 느끼면서도 한 번도 이걸 밀어보지는 못했거든. 겁이 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밀고 왔으면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25학년도는 어쨌든 1,500명으로 증원이 결정이 된 상태면 그리고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 둘이 만나서도 이거는 어쨌든 기정사실화 됐다. 손대기 어렵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일단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그 위에 뭔가 뭐 수정을 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에 자꾸 이 의대정원 가지고서 한동훈이가 실실실실 말을 흘리면서 대통령의 의료개혁에도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한두 벌어지면은 잘 몰라서겠거니 실수겠거니 하고 가르치고 간다고 하지만 이게 매번 거듭되니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예 한동훈이가 또 그쪽에 모여있는 자들이 3년 후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략을 아예 탈윤석열, 비윤석열, 반윤석열을 통해서 대권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한테 대통령 후보 자리가 넘어가면 우선 한동훈이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두면서 하는 게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쭉 움직임을 연장시켜서 보면 대통령 후보 되자마자 대통령 쫓아낼 거다. 그게 홍준표가 박근혜 쫓아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홍준표 대통령 후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켜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해창이도 김영삼 인형 불태우고 김영삼 쫓아내는 바람에 결국은 두 번이나 다 이해창 된다고 했는데 두 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뭔가 독자적으로 자기 힘으로 뭐 해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역사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교훈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창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혼자 죽으면 전 신경도 안 쓰겠어요. 이게 한동훈이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을 4년 전에 한교안이가 총선 진 다음에 지 혼자 탈탈 털고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짊어졌잖아요. 그렇듯이 3년 후에 한동훈이가 이런 노선 잘못된 고집해 가다가 지가 대선에서 졌어. 나 책임지겠다 그러고 사라지면 돼.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되는 좌파의 폭정. 그걸 우리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의 문제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좌파들은 별로 겁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이 기회주의, 출세주의, 정치적 아마추어주의 이런 것들이 설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희 고성호TV는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4년 전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다. 왜? 내부의 적이 4년 전보다도 더 심각하니까. 그래서 한 10개월 전부터 지난 총선
전에 비대위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고 주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한동훈이가 이런 자기 욕심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데 온몸을 던지고 그 결과로 국민한테 선택받아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해.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가고 있어서 제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 비판, 저의 이 비판의 그 문제의식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깊이 살피지 못하고 왜 고성국이는 입만 열면 그 한동훈이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잡아먹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이 저의 이 문제의식의 그 처절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당 이후에 아까도 쭉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잠 한 번 제대로 편하게 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4년 전 어이없는 역전패 당했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실패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뼈저리게 다 얻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이게 정말 무슨 얼굴로 하늘을 보며 무슨 얼굴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겠는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방송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뒤에 차례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서울시 교육감 우파 단일화 할 때 제가 이게 강화문에서 고 박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단일화되면 반드시 승복하겠느냐라고 약속까지 받으셨어요. 네. 근데 그 후에 이 우파가 지리멸렬해가지고 조전혁 후보도 떨어지고 그때 정해진 사람이 조전혁 후보인데, 어제 신문, 오늘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좌파는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우파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3년 전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고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우파 쪽에서 마이크를 잡으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셔가지고 3년 전에 그걸 상기시키면서 우파의 단일화에 좀 협력하도록 강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자유파 서울시 교육감 자유파 그 후보 단일화 기구가 2개가 발족을 했다가 단일화 기구도 분열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 2 기구가 함께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는 뭐 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단일화 기구의 그 후보들이 계산을 두드려서 이 단일화 기구가 제시하는 단일화 룰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들어가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사실은 이게 정당 공천도 아니기 때문에 다 무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출마 강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회원님께서 그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경선에 어떻게든 참여시킨 다음에 한 명으로 나머지는 경선에 참여하면은 아예 후보 출마 자격 자체가 선거법상 제한되기 때문에 강제적 단일화가 가능한데, 지금 교육감은 정당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도 지금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후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좌파하고 우파가 다른 점은, 여기서 다른 점은 좌파도 똑같아요. 좌파도 똑같은데 거기는 전교조라고 하는 법적인 강제력은 아니지만 뭐 아주 강력한 정치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 눈밖에 나면은 아예 표를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단체 만들면 되지 않냐? 있어요, 이미. 교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전교조보다 훨씬 숫자도 많아요. 근데 이 교청은 그런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해. 전교조와 같은. 그래서 교청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교청 말을 들어서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를 하지를 않아요. 또 교청도 그런 식의 아주 수위 높은 정치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려고 그래. 참 비겁하죠. 제가 보기에 아주 비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답답한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파 단체는 4년마다 있을 교육감 선거를 위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4년 내내 사무실 운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각자 운동을 하다가 이제 선거가 오면은 급하게 단일화 기구를 만드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 권위가 잘 관찰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배경 설명으로 하고 질문하신 건 그러면 고성구이가 직접 나설 생각이 있냐? 제가 필요한 어떤 거라도 다 할 각오입니다. 뭐 후보가 뭐 난립한다 그러지만 뭐 뻔하거든요.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는 조전혁이하고 박선영이하고 그리고 안명옥하고 뭐 3명 정도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세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서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후보로 내고 나머지가 선거 본부라 맞는 이런 방식을 1차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 그 중에 한 명을 공식적으로 자유우파 후보로 선언하고 모든 표를 그쪽에 모아주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압력을 통한 단일화로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교육감 선거할 때 교육계 관련자들의 단일화 움직임을 기다려서 그들이 이 사람이 자유우파 단일 후보다라고 발표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서 마침내 명단을 받아서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부산에는 누구가 자유우파 후보입니다. 경상남도는 누구가 자유우파 후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2주 가까이 집중적으로 그 특집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육자들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인지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정당 기여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세자를 알리는 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를테면은 2년 전 교육감 선거 때를 기억하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당선시킬 수 있는 교육감 후보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깝게 떨어진 우리 자유우파 교육감 후보가 두세 명씩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늦지 않게 특정 한 명을 거명 지지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 안 되면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각오하고 저라도 총대맬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 이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자주 보는 사람인데 저희 그 패널로 나오는 그 패널들이 전부 다 한동훈 파들로 다 메꿔져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좋게 말하는 패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도훈 씨가 그 패널로 많이 나오다가 지금 홍보수석으로 있는데 물론 대통령실이 어떻게 압력을 넣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거는 저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명색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런 거는 저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패널들조차 이렇게 모두 파들이 이제 다 뺏길 정도로 그렇게 없는지 너무 슬픈 생각이 듭니다. 예. 박사님이 전격 시사를 맡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거 공정하게 진행하시는 거 저희가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저희 우리 자유우파들이 열심히 보는 TV조선 그다음에 채널 A 모든 이런 곳에 패널들에 만약에 자유우파 패널이 2명인 한동훈이 편 윤석열이 한 명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힘을 쓰실 수 있으면은 뒤로라도 좀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뒤로 쓸 수 있는 힘은 없고요. 저는 이제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시사 프로그램의 토론자 패널로 나가는 거는 좀 제가 상도 이상 좀 자제하고 그래야 되는 처지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패널로 불러주는 데가 있다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갈 생각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메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면 급이 달라진다. 이른바 급이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괜히 뭐 다른 패널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한가한때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기회가 그게 어떤 것이든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우리 자유파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작은 통로라고 생각하면은 어디든 제 신분과 관계없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뭐 고성호 TV만 아니라 이제 KBS 라디오를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좌파 국회의원이 나와서 자기네 입장 얘기하는 거 제가 잘 들어주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허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허점을 내가 지적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 뭐 그렇게 물어봐 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어려움이 있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얘기할 때 그거 참 당황스럽죠. 그 점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가까운 패널들을 한동훈 세력이 힘을 써서 여러 방송에 배치했다, 이거 같진 않아요. 뭐 한동훈이가 그 정도의 힘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새로 한동훈이가 대표가 된 다음에 새로 막 패널로 또 진행자로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방송 활동하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입만 열면 한동훈을 대한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좀 비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수년씩 우리 우파 패널로 여기저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한동훈 쪽에서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한동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해낸 한동훈이가 잘한 거지, 그렇게 하지 못한 원희룡이나 나경원이가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 종편 같은 프로그램에 자유우파 진영의 패널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누가 전화하면 안 받고 누가 전화하면 받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접촉하고 더 집요하게 접근하고 더 진정성 있게 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한동훈이가 앞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이 개인이 앞섰다기보다 비대위원장이고 총선 선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접촉이 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한동훈 쪽 얘기도 듣게 되고 알게 모르게 동화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예 친한동훈 패널처럼 돼버리고 그랬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그 패널들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은 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색깔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패널들한테 한동훈 지지하지 말라고는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다만 당신들이 자유우파 패널이라면 자유우파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패널 활동에 기회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유우파의 정치적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니거들 마음속에는 한동훈이 있더라도 진영 전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진영의 중심이니까, 핵심이니까 대통령에 관해서는 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입장 견지를 해달라. 그 연장선에서 한동훈을 뭐 칭송을 하든 축혀 세우든 뭐 옹호를 하든 그건 니거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가 자유우파 패널이라면 지켜줘야 될 선 아니냐. 그건 우리가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유우파 진영 패널들한테도 앞으로 계속 환기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를 누구로 선정할 거냐, 그다음에 출연자를 누구로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100% 방송사의 권한이지 진행한다고 해서 저의 권한은 아니에요. 그거는 KBS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이 그래요. 그런데 방송사의 권한이지만 방송사의 누군가가 그걸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이죠. 제작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PD와 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행자인 저도 이 PD와 작가에 의해서 선택돼서 영입돼서 진행을 하는 거지, 제가 PD와 작가를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진행할 때와 다른 누군가가 진행할 때는 방송의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는 바로 그렇게 제작진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행자의 의견도 제작진이 들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KBS 정책시사 제작진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시청률, 청취율을 더 잘 올리기 위해서 저의 의견 또는 진행자인 저와 호흡을 잘 맞추는 그런 협업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보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한 10년 정도 이 공중파를 안 하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정격시사의 제작진은 그 전부터 쭉 해오던 PD 작가들로 이루어진 제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작진 입장에서도
석 달 전에 갑자기 진행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체 지금까지는 누구를 섭외해달라, 이런 주제로 가자, 또는 이 패널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존의 전격 시사 제작진이 섭외하는 사람, 또 만들어준 원고를 그대로 제 수준으로 제가 소화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 또는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제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제가 KBS 진행자를 맡은 이상 KBS의 그 룰과 포맷과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거길 간 거지, 제가 들어가서 야, 내한테 맞춰서 룰 받고, 나한테 맞춰서 뭐 포맷 받고, 이거는 점령군이 하는 짓이지 전문 진행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TV조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뭐 KBS가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는지 진짜 모르는데, 그러나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고성구이 같은 사람도 다시 KBS가 부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V조선은 정권이 안 바뀌었나? 아니, 그 TV조선이 저를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쫓아낼 때 문재인 정권이 고성국이를 그냥 놔두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도 하차를 시키는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 상황이 좋아지면 꼭 다시 모시겠다고 한 게 TV조선이거든. TV조선이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저한테 단 한 번 전화 없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과 개인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영방송과 민간방송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래요. 모든 종편은 유튜브를 자기들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성고개를 불러주면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이게 상생하는 거지. 이를테면 비디오 킬즈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노래 있었어요. 비디오가 나타나면은 라디오 스타들은 다 죽을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라디오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디오 매체와 라디오 매체와 유튜브 매체와 공중파 매체와 종편 매체가 다 함께 같이 발전해 가는 거가 현대 미디어 정치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종편들도 좀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저희가 대표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박사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대비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이 중간에 쫓겨나는 것은 한동훈을 위해서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또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파 전체를 위해서도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한동훈이가 아유, 저 대표 그만하겠어요,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만둔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뜻인데, 그게 그냥 조용히 쫓겨나겠어요? 온통 막 엄청난 갈등 속에서 이제 결국은 그만두곤 하게 될 거니까, 그 과정은 우리 자유파 진영의 심각한 분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만두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것을 소화시킬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확실히 있다면, 또는 뭐 한때는 서울시장 선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내년 여름쯤에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만둘 때까지 그냥 대표 역할을 잘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하려면 집권당 대표로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집권당 대표로서 잘 하려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과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뒷받침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를 지금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듣는 애 불러다가 야단치고 꾸짖듯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이게 특검법을,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이가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질렀는데 이거 잘못 질른 거거든요. 근데 정치 지도자가 한번 질러놓으면은
금방 이걸 주워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담기 쉽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벌써 100번 이상 빨리 그냥 그 특검법 안 하겠다고 선언해라. 욕먹는 건 하루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비판을 하잖아요. 한동훈을. 이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우파 진영 내에 그런 여론을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머리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섭섭해할 게 아니라 고성국이가 계속 이렇게 자기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퇴로를 열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특검법을 포기하고 가면 돼.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이 적어도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견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 말을 안 듣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조금씩 특검법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한동훈이 쪼개서 한동훈인지 한동훈 주의인지 몰라도 쪽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스타일이야. 말하자면,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생각 잘못했는데 특검법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욕먹고 끝나는 거야. 그럼 화끈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욕할 사람은 어차피 한동훈 안 찍을 사람이 욕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 좋다 잘했다 결단 잘했다 하고 박수 칠 사람은 표를 찍고 싶은데 한동훈이가 저러니까 유보했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득실로 봐도 한동훈이한테 유리한 거다.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하면 좋은데 한동훈 스타일은 그 스타일하고 다른가 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바꿔도 조금씩 자기 스스로 자기 논리를 교정해 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볼게.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분위기 잡아주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 내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아직도 뭐 한동훈이가 좌파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당연하죠. 예, 그냥 저 자유파 진영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그리고 잘 고쳐서 그게 대통령이든 뭐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사님도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우리 한 자리에서도 패널 얘기 해가면서도 좌이 분열되는 거로 저는 느껴지걸랑요. 개선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 회원님이 문제를 잘못 제기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한동훈 쪽에 있는 패널들이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꼭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정책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한동훈이도 살리는. 그래서 윤석열도 윈하고 한동훈도 윈하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평론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그거를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과 한동훈을 갈라치기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낮춰보면서 비난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한동훈은 그와 다른 사람으로 띄우려고 하는 아주 수준 낮은 평론을 하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듣기에 불편한 거야. 저거 우파라고 나왔는데 왜 자꾸 대통령을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패널들의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그 박사님 TV에 패널로 모실 수는 없나요? 한동훈 대표를? 나온다 그러면 제가 그 거부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한번 그래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 한번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아니 누구든 낫지 않을까? 네, 누구든. 그리고 그런 생각이 한동훈에 드는데. 대해서도 방송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출연하라고. 지금 이제 당 대표 때문에 지금 저희도 문란이 되고 있걸랑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당 대표가 잘못을 한다고 보고 대통령보다.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좋은 제안 하셨네. 지금 이 방송도 녹화해서 저희가 보낼 거니까 저는 방송으로 하는 얘기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방송에서 하는 얘기 따로 뭐 물밑에서 뒤에서 뭐 따로 이런 거 저 안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럼 제안할게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고성국 TV를 통해서 직접 듣고 싶어하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회원님도 그런 취지로 지금 요청을 하신 거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주위에 이 가까운 사람들이 고성국 TV 출연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출연하겠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만큼 제가 시간 할애해서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15%, 17% 나오고 한동훈이가 70%나 나오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게 뭐냐? 다음 대선 후보로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한동훈이를 띄우는 무리들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미디어 정치 시대라 언론 미디어가 특정 정치인을 띄우겠다고 작심을 하면 굉장히 그게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나경원, 이준석 전당대회 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가 대놓고 이준석 띄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 띄우기를 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영향도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해서 언론이 그 허상 이미지를 띄우는 거는 가능한데 그걸 유지하는 건 지 실력이에요. 이 언론이 계속해서 그 허상 이미지를 유지시켜 줄 수는 없거든. 일단 그 언론이 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특집 인터뷰 한두 번, 그 다음에 주요 정치 기사에 어쨌든 주요한 기사로 다뤄주는 거 몇 번, 그리고는 사실은 여론조사 수치를 적절하게 발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한테 대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표로 만드는 거는 가능한데 만들어진 대표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훌륭한 대표로서 활동하게끔 어떻게 그걸 계속 해줍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이 특성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나 올라간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허점도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한동훈이 구미 가서 넥타이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 추모를 했다든지 뭐 애국가 부른 다음에 박수를 쳤다든지 하는 것들을 어떤 언론이 그걸 보도해 줍니까? 조중동 보도 안 하잖아요. TV조선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또 다른 우리 미디어 정치의 그 한 측면이거든요. 우리 유튜브들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건 쉽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해서 미디어 정치의 그 위력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고발당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마저 해 주시죠.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지금 4, 5년 전부터 그 공병호 박사가 계속 주장해 오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 저기는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왜 이걸 전혀 언급을 안 하고 회피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이 부정선거의 수사에 시력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고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입에 담는 순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에 준하는 무게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수사하라고 하면 법무부 검찰이 수사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방대나 여러 이 자유파 활동가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그다음에 실질적인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면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기소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검찰이 이런 정도 사안인데 본격적인 수사 이전에 내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사를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다 내사를 하고 이게 진짜 기소 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했다면은 달랐을 텐데 현재까지는 내사 결과 이거를 사건화해서 기소할 때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용도삼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부정선거는 곧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저것들이 그냥 있겠냐고요. 일단 대통령이 부정선거 엄중 수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아주 확실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기소로 가지 못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완전히 없는 소리 한 꼴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엄청난 후폭풍을 대통령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광훈 목사가 됐건 부방대가 됐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고 또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시민사회단체니까 그 정도 할 권한이 있고 주장만으로도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입에 담는 순간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다 짊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방대원들이나 또는 우리 공명선거 캠페인 했던 분들의 그 처절한 노고를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으로도 그런 활동 하셔야 돼요. 좌파들이 그런 분들의 그런 부정선거 의혹 제기 또 그래서 공명선거 캠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도 겁이 나서 포기한 측면들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방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지만 그 문제를 대통령한테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냐 이렇게 뭐 촉구까지 할 수 있지 시민사회단체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를테면 어디 나가면 안 되냐? 이거 수사 지시 안 하면 우리 대통령 탄핵할 거야. 거기까지 지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이래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그 여권 내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한동훈이 장관 때 사설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 제기고 또 한동훈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도 아예 사건 수사, 사건 입건 자체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당에서 한동훈 특검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공격이잖아요. 그거는 특검은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제2요구권이 발동이 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재표결 할 때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을 해야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대통령과 한동훈이 뭐 갈등 관계가 있고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가 뭐 갈등 관계가 심해져도 저 이리 때한테 고기 던져주듯이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한동훈이 던져주는 식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친윤계가 반란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유파는 정치적 금도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이슈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